네, 세 번째 수업이네요. 그쵸?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들은 일단 법과 정치가 정확하게 어떤 걸 의미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였거든요. 그럼 오늘부터는 이제 민주주의부터 시작해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와 관련되어 있는 얘기들을 시작하게 될 겁니다. 주로 내용은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제가 올려드리긴 할 건데 그 파일이 이제 여러분이 출력을 하러 나가면 안 되는 거 알죠? 그쵸? 여러분은 지금 자가격리 중에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웬만하면은 지금 위험하니까 밖에 나오지 말라고 하는 상태라서 지금 학교에도 못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출력을 못 하실 수도 있어서 그냥 제가 이렇게 교과서 중심으로 일단 살펴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 학교 다시 나오시면 그때 이제 프린트 나눠드리고 다시 프린트 빈칸 채우면서 수업을 진행하면 될 것 같아서요. 교과서만 일단 준비가 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교과서는요 16페이지부터 시작이 되고요. 민주주의, 법치주의, 그래서 민주주의가 어떻게 발전을 했는지 발전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이 민주주의의 어떤 발전 과정을 얘기할 때 우리가 크게 한 3개 정도의 덩어리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제일 먼저, 민주정치를 제일 먼저 시작했다라고 말하는 그 역사 속에 그 어떤 시작점을 찾아보면 그 바로 고대 아테네의 폴리스에서 있었던 것부터 이제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고대 아테네와 관련되어 있는 얘기들을 살펴보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는 쭉 한동안 딱 끊겨요. 왜냐하면은 그 기간 동안에는 뭐 종교 중심의 정치가 이루어지다가 또 다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절대 왕정, 그러니까 왕이라고 하는 존재가 모든 권력과 통치 수단을 다 이렇게 독점을 하고 나서 독점을 한 상태에서 이제 국가를 운영하는 그런 왕정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딱 끊겼다가요. 3번의 시민혁명을 경험하면서 이제 민주주의와 관련된 이야기가 다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를 우리가 근대 사회라고 불리우게 되고요. 여기에서는 시민혁명을 중심으로 이제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시민혁명 했으니까 이제 끝나는 거 아니야 할 수 있는데 사실 완벽한 내용의 그런 어떤 현대적인 지금의 민주주의하고는 좀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현대사회로 들어오면서 점차 민주주의와 관련되어 있는 어떤 영역이 넓어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현대사회에서의 어떤 이러한 상황들, 살펴보면 민주주의가 이렇게 발전해 왔구나 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민주주의가 뭐냐부터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데요. 일단 여기 보시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이렇게 두 가지가 나누어져서 지금 설명이 되고 있죠. 요거부터 한번 의미를 살펴보고 가볼게요. 민주주의는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지금부터 얘기를 할 거니까 포인트는 국민이에요. 국민. 아이고. 포인트는 왜 자꾸 왜 이러니? 포인트는 국민입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 같은 경우는요, 이 국민의 의사, 국민의 뜻에 따라서 국가의 어떤 모든 것들이 결정되는 구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말 그대로 이 민자가 백성 민자거든요. 그리고 주자는 주인 주자예요. 그러니까 국가의 주인 또는 국가를 움직일 수 있는 최고의 힘을 가진 사람은 누구다? 왕도 아니고 대통령도 아니고 바로 국민이다 라고 보는 그런 입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생뚱맞게 왜 갑자기 법치주의가 나왔냐고요? 법치주의는 민주주의랑 같이 움직이는 친구입니다. 완벽한 민주주의가 되기 위해선 법치주의라고 하는 것도 반드시 같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이거든요. 법치주의는 말 그대로 법으로 통치하는 겁니다. 법으로 통치. 자, 그러면 이 법으로 통치를 한다라고 하는 것에서 왠지 법이라고 하는 게 주는 어떤 그런 느낌 있잖아요. 우리에게 그 느낌적인 느낌. 괜히 좀 무서운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법이라고 하는 걸 한번 제대로 잘 만들어 놓으면 정의롭고 합목적성에 맞으면서 사회에 법적인 안정성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추구되는 어떤 이념들을 잘 반영하고 있는 그런 법을 제대로 만들어 놓고 그 법을 가지고 통치,
예, 정치를 하게 되면은요, 어떤 부분에서의 가장 이제 효과적인, 뭐 어떤 점이 가장 좋으냐? 별거 아니에요. 얘는요, 쉽게 변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의미냐면, 누가 정치를 하든 똑같은 법을 가지고 정치를 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어떤 혼란함이나 변동, 갑작스러운 변동 이러한 것들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의 안정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법을요,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내용으로 잘만 만들어 놓고 그 법에 따라서 정치를 하게 되면 누가 정치를 하든 언제나 같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법치주의는 민주주의랑 같이 가야 됩니다. 나중에 우리 이 법치주의 다시 또 이야기하게 될 건데요. 아, 법치주의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거구나. 갑자기 민주주의 얘기하다가 왜 법치주의가 나오나 그렇게 당황하지 마시고 일단 그런 의미 오케이 여기까지만 하시면 돼요. 자, 민주주의의 의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트는 이거예요. 다수의 민중이 지배하는 형태. 다수의 민중. 그래서 여기 보시면 고대 그리스의 민중이란 뜻의 데모스와 지배라는 뜻의 크라토스 이 두 단어가 합쳐져 있다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럼 여기서 우리 배운 사람 놀이 해야죠. 뭐 배운 사람 놀이. 영어로 민주주의가 뭐죠? 그래서 이 두 개를 더해서 데모크라시라고 얘기하죠. 데모. 나 지금 좀 미안해요. 나 욕한 거 아니에요? 데모크라시. 보이니? 잘리는구나. 데모크라시. 이거예요. 그러니까 데모는 데모스에서 크라시는 요 밑에 크라토스라는 의미에서 나온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영어 되게 못 쓰죠? 미안해요. 자, 그러니까 한 사람이나 소수에게 힘을 다 주고 있는 그 사람이 모든 힘을 독차지 또는 소수의 어떤 집단이 독차지한 상태에서 국가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모든 국민의 나라에 뭐가 된다? 예, 주인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을 해요. 주권. 예, 주권. 요 주권이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한 국가에서 가장 최고로 힘이 센 권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일 힘센 거. 그러니까 국가를 통치하거나 운영하거나 어떤 국가에서의 의사결정을 할 때 제일 힘이 센 게 뭐냐라고 하면 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뭐 정치인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요 주권이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고 가장 중요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데 그거 누구한테 있다? 국민에게 있다. 자, 그러면 힘 있는 사람이 뭐 해야 돼요? 정치하는 거죠. 그러니까 힘 누구한테 있다고요? 국민한테 있다고요. 그러니까 국민이 중요한 내용에 있어서의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정치적인 어떤 선택도 할 수 있고 또는 반대도 할 수 있고 지지도 할 수 있고 하는 그런 어떤 형태를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이 왕이에요. 시민이 왕인 거야.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러한 다수에 의해서 또는 모든 국민이 어떤 나라의 주인으로서 정치에 참여하는 이런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어떻게 발전이 되느냐? 아까 전에 대표적으로 그냥 살짝 훑어봤을 때 뭐 나왔어요? 예, 고대 아테네. 글씨를 잘 쓰고 싶다. 네. 고대 아테네가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근대에서는 시민혁명이 3건이 빵빵빵 하고 터져요. 시민혁명 3개. 예, 그리고 시민혁명 이후에 완성된 그 시민 중심의 사회가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다시 어떤 현대로 넘어오면서 점차 어떤 의사결정과 관련돼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범위가 확장되는 그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현대 이렇게 나온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자, 그럼 고대 그리스부터, 고대 아테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옛날에 그리스는요, 되게 여러 개의 도시국가로 이제 만들어져 있는 그런 어떤 국가들이었대요. 그러니까 국가가 지금처럼 우리나라 대한민국처럼 되게 좀 대한민국 좁다고 생각하시려나? 근데 눈 오고 비 오고 하는 거 보면 한국 되게 넓은 것 같지 않아요? 아닌가? 뭔 소리야? 네. 이 되게 좀 작은 사이즈. 지금으로 말하면 도시
정도의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사이즈가 국가로서의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뭐 극단적으로 말하면 천안시 사이즈 뭐 이 정도 되면은 이제 하나의 폴리스라고 얘기하는 그런 이제 모습으로 가지고 되는 거죠. 이 고대 아테네 같은 경우는요, 직접 민주주의, 직접 민주정치라고 하는 걸 실시했는데요. 이게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별거 아니에요. 뭐냐면 사이즈가 작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고대 아테네가 국가라고는 하지만 사실 지금으로 치면 한 도시 정도에 해당되는 그런 사이즈였기 때문에 모든 시민이 정치에 참여할 수가 있었다는 거지. 왜? 시민의 숫자가 많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동시에 어디로 모여라고 했을 때 모일 만한 그런 인원수였기 때문에 많은 공간을 많은 공간을 필요로 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이제 뭐 되게 넓고 막 뭐라고 해야 될까? 멀리 떨어져 있고 이렇게 되면 어디에 무슨 일이 있는지 다 하나하나씩 살펴보고 뭔가 이제 하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다시 말씀드리자면 역시나 작았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걸 그냥 생각해 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요, 직접 민주정치를 실시하는 요 아테네 같은 경우는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자, 의회는 뭐예요? 입법부죠. 법을 만들 수 있는 어떤 의회 역할을 하는 민회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민회에서 결정된 내용을 실제로 실천하고 행동하는 행정기구인 평의회, 그리고 무언가 법적인 다툼이 생겼을 때 그것을 이제 해결해야 되는 재판소.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모두 다 있기는 했어요. 그 역할들을 하는 것들이. 그리고 이 의회라고 하는 곳에 누가 모였다? 모든 시민이 모였대요. 민회. 그러니까 민회 모두 다 참여해서 자유롭게 그 아고라라고 하는 공간에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잘못됐다, 저거 잘못됐다, 막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다 같이 의견을 나누어서 법을 만들고 거기에서 이제 뭐 정책을 어떻게 할 건지 심의하고 이런 것들을 했고요. 그리고 모든 시민이라고는 하지만 그 시민들을 이제 그 사람들 모두가 다 어떤 정치적인 거에 참여를 하기가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표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속되게 표현하면 반장 필요하잖아. 그치? 그러면 그 반장 같은 경우에는요, 어떻게 뽑느냐? 추첨제와 윤번제라고 하는 거라서 누구든지 공직에 나설 수 있는 거예요. 추첨제는 말 그대로 뽑는 거예요. 28번 뭐 이런 식으로. 윤번제는 돌아가면서 번호를 정하고 돌아가면서 뭐 1번 했으니까 다음엔 2번 차례네, 3번 차례네 이런 식으로 해요. 자, 그래서 포인트 뭐 다스림을 받는 자와 다스리는 자가 일치했다. 그래서 민주정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 모두가 정치 과정에 참여해서 모두가 합리적인 어떤 의사결정 과정을 따라서 정책을 결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다들 거기에 동의했으니까 그대로 따라야지. 그치? 자, 근데요, 얘가 한계가 있어요. 한계. 여기가 등장하는 게 바로 한계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고대 아테네 굉장히 발전한 어떤 형태였네. 와, 지금부터 뭐 한 3,000년 전, 2,000 뭐 이렇게 된다는데 되게 똑똑했네 할 수 있는데 뭐가 문제였느냐? 자, 여기서 모든 시민이 정치에 참여했다고 했죠. 근데 문제는 시민이라고 하는 존재, 다시 말해서 시민이 될 수 있는 권리는요, 누구만 가능했느냐? 성인 남성만 가능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누구는 빠져요? 여성, 노예, 외국인은 시민이 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의미에서의 완벽한 그런 어떤 누구나 보통 사람이면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기준에는 충족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의 어떤 민주주의하고 얘기를 하면은 뭐가 있어요? 시민이 누구나가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제한적 민주주의라고 하는 한계를 갖는다. 이렇게 정리가 되죠. 자, 그럼 고대 아테네의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고대 아테네는 모든 시민이 직접 뭐에 참여하는? 정치에 참여하는 직접 민주주의를 실천했던, 직접 민주 정치라고 하는 게 낫겠네요. 민주 지우고 싶다, 지워달라. 직접 민주 정치를 실행했던 국가입니다. 하지만 누가
네, 모든 사람에게 다 기회가 돌아가는 게 아니죠. 그래서 제한적인 민주주의, 민주정치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그러면 누구는 들어갈 수 없었다고요? 네, 여자 안 돼. 나이가 꽉 차도 안 돼. 그리고 성인 여자도 안 되고, 예, 외국인도 안 돼요. 어디 다른 나라 사람이. 그리고 또 네, 노예도 안 돼요. 신분 사회였으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 X라고 해놔야겠지. 이게 왜 이래? 자, X라고 해야겠죠. 자, 그럼 그 다음에 넘어갑시다. 아테네에서부터 근대의 어떤 그 시민혁명, 근대 시민혁명까지 올 때까지는 주로 어떤 사회였다고요? 예, 절대 왕정이었어요. 절대 왕정. 그러니까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한 사람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결정되는 구조였다는 거죠. 자, 절대 왕정이었던 때 사실 그런 것도 있어. 그러니까 왜 혹시 세계사 배우셨나요? 안 배우셨나요? 아직 아닌가? 우리 왜 중학교 때 그 사회 시간에 세계사도 조금 배우죠. 세계 역사도. 왜 중간에 종교가 모든 것의 기준이 돼서 정치 영역까지도 종교가 차지했던 때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때를 벗어나서 절대적인 왕이 이제 등장을 한 거니까 사실 절대적으로 뭘 시키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하기 시작해요. 왜?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니까. 뭔 얘기하려고 그러냐면요. 시민혁명이라고 하는 게 어느 순간 갑자기 팡 하고 나타날 수가 없었거든. 왜 그랬냐면 이게 사람이 조금씩 이제 이거 뭐지? 이거 잘못됐는데? 라고 하는 걸 깨닫기 위해서는요. 사람이 좀 똑똑해져야 돼요. 이상한 표현일 수 있는데 좀 똑똑해져야 돼요. 왜? 그래야지 지금 여기까지 흘러온 게 이거 봐라 이러면서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라고 물음표를 띄울 수가 있잖아. 그래서 시민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할 수 있었던 왕이 다 해먹는 거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거 불합리한데? 라고 하는 걸 깨닫고 으쌰 하고 이렇게 일어날 수 있었던 데에는요, 사람들이 점차 똑똑해졌던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지. 맨 처음에 뭐냐면은 천부인권사상, 그리고 계몽사상, 그리고 사회계약설. 이 세 가지가 사람들을 탁 하고 눈뜨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잘못됐네. 이거 아니네. 이거 뒤집어 엎어야겠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행동으로까지 연결을 시켰던 거죠. 천부인권사상은 이런 거예요. 한때 절대적인 어떤 힘을 가지고 있던 절대 소수에게만 힘이 있고 뭐 이런 절대 왕정이나 또는 그 중세시대의 어떤 봉건제나 뭐 이런 데는요, 사람이 신분에 묶여서 차별적인 대우를 받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농노야. 뭐 이런 피라미드 구조에서 이런 걸 가지고 왜 우리가 제일 많이 설명을 하잖아요. 그 신분제도 얘기할 때. 요 밑에 있는 사람들은요, 요 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늘 눌려 있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던 거지. 왜? 여기 있는 사람은 하늘이 내려주신 분. 여기 있는 사람은 정말 훌륭하신 분. 여기 있는 분은 누가 뭐래도 우리를 지배하는 게 너무나 당연하신 분. 근데 어느 순간 이런 게 생각이 나게 되는 거지. 밑에 있는 이 불쌍한 이 사람들도 맞으면 아파. 근데 위에 있는 이 사람도 맞으면 아파. 왜 그러지? 이상하네. 이 사람은 신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하늘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우연히 칼 같은 거에 뭐 썰다가 이렇게 칼에 살짝 베었어요. 그랬더니 내 손가락에서 빨간색 피가 철철철 흘러. 근데 저 왕이란 사람도 뭐 하다가 어디에 찔렸대. 근데 아이고 미안해요. 참아보려고 했는데 참을 수가 없었어. 근데 이 사람도 빨간색 피를 철철철 흘러. 그러니까 이상한데? 뭐가? 맞아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사람이 여기 있는 이 사람이나 밑에 있는 우리나 똑같은 인간 아니야? 그렇잖아. 인간이잖아. 그럼 똑같은 인간이면 누구는 어떤 뭐 존엄하고 존귀하고 존중받을 권리가 있고 누구는 그런 권리 없이 태어났고, 이게 말이 되나?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다 똑같은 인간이고 이 인간에게 주어져 있는 생명에 대한 권리, 그리고 자신의 신체 또는 어떤 정신적인 영역에서 자유롭게 생각하고 말하고 이동하고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자유로울 권리. 이런 것들은 쟤도 있고 나도 있는 것 같은데 왜 우리가 이렇게 지내야 되지?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천부인권 사상이에요. 천부인권 사상. 그러니까 사람에게 주어진 권리라고 하는 건 왕이 주는 것도 아니고 누가 준다? 하늘이라고 하는 공통적인 어떤 부분으로부터 똑같이 태어날 때부터 주어진다는 거예요. 왕이든 나든.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똑같이 누구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이 존엄한 존재인 인간으로서의 권리, 여기가 이 생각을 갖게 되면 이때부터는 어떻게 되느냐, 얘나 나나 똑같은 인간인 거야. 근데 어떻게 얘가 나한테 이렇게 함부로 대? 얘가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모든 어떤 내 재산과 관련된 걸 다 이렇게 세금이라고 하면서 뺏어가지? 얘나 나나 똑같이 하늘에서 권리를 줬는데 어떻게 얘가 왕이라고 하는 타이틀 하나 있다고 나를 이렇게 함부로 전쟁터에 내보내고 자기 성 짓는 데 써야 된다고 막 데려가서 돈도 안 주고 일 시키고,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생각. 거기에 더하기 이 계몽사상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 계몽할 때 이 몽자가 꿍몽자가 아니라 무지, 우매하다, 그러니까 좀 멍청하다 뭐 이런 뜻이래요. 그거에서 깨어나야 된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까지 이 왕이 시키는 게 당연하다. 왜? 왕은 신의 아들이고 하늘의 아들이고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뭐 그렇게 하는 게 맞겠지. 그러니까 옛날부터 그냥 관습처럼 생각해왔던 그런 어떤 것들, 그런 어떤 제도들, 이러한 것들을 딱 이제 깨어난 눈으로 보라는 거야. 지식인의 눈으로 봐. 뭐야, 이거 말도 안 되는데? 이거 잘못됐는데? 신분제? 뭐야, 귀족이나 나나 똑같이 사람인데 뭐 지는 하루 뭐 5끼 먹고 5끼 먹었겠다, 부자니까. 그치? 왜 지는 하루 5끼 먹고 나는 하루 1끼 먹기도 왜 힘들어? 이거 잘못됐는데? 이런 거지. 일하지 않았는데 왜 쟤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버는 돈을 세금이라고 가져가는 거지? 쟤는 일도 하나도 안 했는데 이씨 기분 나쁜데? 이런 거. 자, 그래서 계몽사상, 자 보세요. 인간은 모두 다 평등하고 존엄한 존재야. 왜? 그건 태어날 때부터 하늘로부터 받은 권리를 가지고 있는 거니까. 근데 똑똑하게까지 됐어. 이제 지식이 탑재가 된 거예요. 자, 거기다가 마지막에 사회계약설이라고 하는 이론이 등장을 하게 돼요. 이 사회계약설은요, 예전에 정치화법 그 과목에서는 되게 좀 중요하게 설명을 했던 것들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 교과서에도 관련된 내용이 심화 주제 탐구에 있네요. 자, 그럼 책장을 좀 넘겨서 얘기를 해보죠. 자, 사회계약설이라고 하는 그런 이론이 나오게 되는데, 말 그대로 사회라고 하는 것, 이거는 다른 말로 보면 뭐 국가나 뭐 정부 권력이나 정부나 이런 거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국가나 정부 또는 사회는 뭘 통해서 만들어졌다? 계약을 통해서 만들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계약하려면 누가 있어야 되죠? 일단 우리 나중에 배울 건데, 계약을 위해선 의사를 합치한 사람 2명이 있어야 돼요. 나중에 우리 배울 거예요, 법 시간에. 그러니까 흔히 이런 말 하죠. 갑하고 계약을 맺는 갑과 을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서로 이걸 주고 이걸 받고 오케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계약서에 사인하려면. 그쵸? 자, 그러면 어느 한쪽은 뭐가? 사회겠네. 그치? 이 둘 중에 하나는 사회예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누가 있겠죠? 그쵸? 그래서 얘네 둘이 오케이 계약 응응 이렇게 해가지고선 계약을 맺었다는 거니까. 그럼 그거를 설명하는 사람들이 누가 등장하느냐? 홉스, 로크, 그리고 루소, 이 3사람이 등장을 하면서 어떻게 계약을 맺었는지를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요 어떻게 이제 얘기를 하느냐면, 일단 자연인, 그러니까 일종의 개인이죠. 사람이 존재를 해요.
이 사람이 존재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떠한 불편함을 경험한다는 거야. 뭐가 아직 없는 상황? 사회나 정부가 아직 없는 상황에서 어려움이나 불편함을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렵고 불편한 상황을 해결하려고 계약을 맺는 거예요. 이 개인들과 사회가. 그래서 사회에게 너는 이렇게 해. 개인들은 우린 이렇게 할게 라고 하는 그런 건데 그걸 설명하는 방식이 조금씩 틀려요. 홉스 같은 경우는요, 약간 뭐랄까 절대 왕정 종쳤어요. 절대 왕정을 설명하는데 조금 적절한 그런 어떤 방법으로 이제 사회계약서를 설명하고요. 로크 같은 경우는 훨씬 현대적인 의미에 가까워요. 로크가 설명하는 사회계약서의 내용은요. 그리고 루소 같은 경우는 조금 어려워요. 약간 윤리 같은 느낌? 아마 윤리학 사상 과목을 배우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이 사람들 이름은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꽤나 유명한 철학자들 중에 하나거든요. 자, 그래서 홉스, 로크, 루소가 나오는데 일단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뭐냐? 사회는 계약을 통해서 맺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계약을 맺는 방식에 따라서 정치적인 형태나 또는 시민이나 국민들이 가질 수 있는 권리의 크기 같은 것들이 좀 달라지고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런 것들이 나눠진다는 건데요. 이거는 우리가 조금 쉽게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 같아서요. 우리 다음 시간에 좀 연결해서 할게요. 수업 나 너무 날로 먹고 있는 거 아니죠? 자, 오늘 우리 살펴본 거 다시 보면 고대 아테네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그 전에는 민주주의가 어떤 뜻인지부터 설명을 했었죠. 그래서 다수의 민중이 지배한다. 그러니까 모든 국민이 나라의 주인. 힘은 누구한테 있어요? 가장 큰 힘 주권은 국민에게 있는 그런 형태를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한다. 그럼 민주주의는 어떻게 발전을 해왔느냐? 고대 아테네에서 시작을 해서 이제 쭉 연결된 게 아니라 중간에 절대 왕정 때문에 잠깐 끊겨져 있다가 근대로 넘어오면서 시민혁명을 경험하면서 이제 근대적인 의미에서의 민주주의가 나오게 되고 그 근대적인 의미의 민주주의가 또 여러 개의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현대사회에서의 민주주의 형태가 완성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대 아테네에서는 일단 민주주의가 가능했던 이유가 어떤 거? 사이즈가 작았어요. 도시국가였기 때문에 사이즈가 작아서 모든 시민이 정치에 참여하는 그런 직접 민주 정치가 가능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의회는 민회, 행정기구는 평의회, 사법기구는 재판소 이렇게 되어 있었고요. 공직 그러니까 반장? 우리가 반장이라고 설명했죠. 이 시민들을 내 의견을 또 수렴해가지고 그걸 또 실천하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한 어떤 공직에 참여하는 방법은 추첨, 뽑거나 아니면 돌아가면서 했다라고 하는 거. 하지만 이게 지금의 어떤 민주정치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왜? 모든 사람이 시민으로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오로지 누구만, 성인 남성만 참여할 수 있었고 누구는요, 여자, 노예, 외국인은 정치에 참여할 권리를 갖지 못했다. 자, 그리고 나서 한동안 뭐가 이어졌다고요? 절대 왕정이 이어졌는데 사람들이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시민혁명이라고 하는 걸 일으킨다고 했었죠. 그런데 그 시민혁명이라고 하는 게 처음부터 따단 하고 나타난 게 아니라 천부인권사상 누구로부터 부여받았어? 태어날 때부터 하늘로부터 인간의 존엄한 권리를 받았다. 그러니까 너도 인간이고 나도 인간인데 왜 이래? 라고 하는 거. 그리고 또 하나, 그동안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생각했던 거 그거 잘못됐어. 이제 좀 똑똑해져. 눈을 떠 라고 하면서 계몽사상. 그리고 사회는 우리가 필요해서 계약을 맺은 그런 존재다. 그래서 정부나 국가나 사회가 만들어진 거다 라고 얘기하는 사회계약설. 이 세 가지로부터 영향을 받은 시민들이 세계의 혁명을 일으켰다 라고 하는 내용까지. 자, 그래서 이 다음 시간에는 일단 그 사회계약설에 등장하는 세 사람의 어떤 이론을 조금 간단하게 살펴보고요. 그리고 시민혁명이 제가 3개 일어났다고 했죠.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영국, 명예혁명, 미국, 독립혁명, 마지막 프랑스,
시민혁명, 이 세 가지 혁명을 거치면서 다시 한번 천부인권 사상이나 어떤 사회계약서 쪽의 내용들이 다시 그 내용에서 찾아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좀 중심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은 길면 안 되는 거니까. 자, 오늘도 고생 많았고요. 확진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웬만하면 외출 조금 줄이고 집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일 4교시에 만날게요. 고생하셨습니다.